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어서 볼 내용은요. 그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32페이지 하단에 있는 현금 흐름의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부동산 투자론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부동산의 뭐 고유한 이런 분야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영학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행정학 뭐 공부할 때도 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나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학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해야 그러니까 행정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뭐 우리가 행정도 뭐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 수지 분석 안 하고 그냥 퍼주는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수지 분석을 해서 하는데 그 똑같은 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 그 국가 자금을 투입을 했을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똑같은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종의 경제 상식 같은 개념들이 돼버렸거든요. 여기 뭐 뒤에 뭐 NOI, 뭐 순영업 소득, 뭐 NPV,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금 흐름의 계산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그 의사결정은 일단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과 지출되는 비용을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큼 될지를 결국 알아야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창출되는 그 수익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법인에서도 이런 그 캐시플로우 짜서 투자에 대한 뭐 이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뭐 컨설팅 회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 계산 방법 이뭐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가능 조소득이 얼마고 유효 조소득이 얼마고 뭐 나중에 팔았을 때 뭐 매도 차익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계산 방법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투자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인지 뭐 5년 후에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야 이 흐름에 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법인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업무하시는 분들이 뭐 회계사라든지 또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부동산 전공한 분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공한 분들이 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연간 예상 임대료가 얼마일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회계사분들이 모르잖아요. 임대료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해서 여기 들어가는 구체적인 숫자를 넣는 역할들을 부동산 전공한 분들이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뽑고 뭐 전공한 분들 중에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석박사 하시고 취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서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죠. 뭐 이런 계산이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계산기가 해주고 뭐 컴퓨터가 해주고 다 하고 뭐 요즘에 엑셀로 이제 하니까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일단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이제 현금 흐름 계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 기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뭐 인컴 게인, 뭐 소득 이득이라는 것이 있고, 보유기간 말에 처분을 통해서 생기는 일회성 이익이다. 시세 차익 같은 거, 이런 것을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금 흐름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이득, 인컴 게인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나중에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자본이득, 이것을 매각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캐피털 게인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업의 현금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개념이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소득이라고도 하고 총소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한자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총소득의 반대는 순소득이죠. 그러니까 순이라는 개념은 네트, 즉 비용을 차감한 후가 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소득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총소득을 뭐 같은 말로 이제 조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가능 총소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포텐셜 그로스 인컴이다 해서 이거 영어 약자로 PGI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게 길기 때문에 보통 PGI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GI라고 나오면 아 이게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을 뜻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가능 조소득의 개념은 대상 부동산의 임대 공간이 모두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총소득을 말합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잠재적인 총소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하다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뭐 보통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이제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이니까 주로 이제 임대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 소득을 이제 가능조소득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계산을 뭐 계산 공식은 이런 거죠.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연간 예상되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실짜리 원룸을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할지 말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제 원룸이 100개 호실이 있어요. 100호실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가능 총소득, PGI, 가능 총소득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가능 총소득은 그 임대 단위수는 100개죠. 그리고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채에 50만 원, 50만 원씩 그 월세가 50만 원이다 하면은 월임대료 50만 원 곱하기 이제 보통 우리가 연간 단위로 계산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12를 하면 6천만 원이죠. 맞나요? 6천만 원. 네. 600. 아, 6천이 아니죠. 6억이죠. 6억. 6억 원. 그러니까 6억 원이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이 원룸 100호실 원룸 투자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 총소득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너무 비현실적이다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아무리 이게 시장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대기줄이 있어도 최소한의 공실률이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실률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임대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뭐 월세를 제대로 못 낸다거나 아니 중간에 월세 못 내고 도망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보통 이런 이제 부실채권, 뭐 불량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충당금 같은 걸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회계 처리할 때도 그 부실 자산 같은 거 충당금 쌓아놓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하고 임대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줘야 될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조소득에서 그런 공실이라든지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 즉 불량부채라는 거는 불량한 임차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제해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총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효 총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Effective Gross Income라고 해서 이걸 EGI라고 보통 약자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한 총소득, 즉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총소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가능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뺍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차인이 사고를 쳐거나 뭐 도망가거나 했을 때 돈을 안 내거나 했을 때 그만큼 충당금 이런 걸 보통 한 10% 정도는 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율로 공실률이나 충당금으로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임대료 이외에도 이 수입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영업외 수입 또는 기타 소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을 운영해서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거기에다 유료 세탁기나 뭐 자판기 같은 걸 놓으면 그런 것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옥외 광고탑, 옥상 광고, 뭐 또는 외벽 광고, 뭐 이런 걸 해서 수익이 임대료 수익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 기타 소득들은 더해서 우리가 유효조소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GI, 이제 유효조소득은 PGI,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빼고 여기에 이제 뭐 기타 소득.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건물 투자나 이런 거에서 기타 소득이 더 중요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차장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뭐 그 건물에 임차인들이 뭐 쓰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풀로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 뭐 아이파킹 뭐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맡기면 거기서 이제 빈 공간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주차 공간으로 판매를 하죠. 그럼 그게 또 수익으로 잡히니까 그런 것도 기타 소득으로 좀 크게 잡힐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히 뭐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벽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금액이 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외벽 광고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걸 만으로 외벽에 심지어는 창문도 다 가리고 그냥 덮여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불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 그냥 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뜯고 어차피 그 광고 자체가 길게 하지 않으니까 보통 한 뭐 1, 2천 정도 제가 알기로는 광고 한 번 한 일주일에 1, 2천 정도 할 거예요. 그럼 한 1, 2천 정도 하고 안 걸리면은 그냥 넘어가고 뭐 걸리면 500만 원 내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돌리면 뭐 할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 못 했었던 이제 그런 기타 수급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유효조소득의 개념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반짝반짝하는 옥외 광고, 그 옥상 광고나 옥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에서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서는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 뭐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 다 규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강남권이나 이런 데에서 옥상 광고탑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금은 더 이상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미 들어가 있는 데는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뭐 그 연예인 중에 서장훈 씨가 갖고 있는 양재동에 있는 건물이 그게 그 옥상 광고탑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수익이 되게 크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주변에 그런 건물, 그걸, 거기 옥외 광고로 돈 버니까 나도 설치해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신규 아마 그 허가가 안 돼.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문제죠. 왜냐면은 그렇게, 이게 왜 신규 허가를 안 내주는지는 알겠지만, 그럼으로써 사실 독점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백호실 원룸의 경우에 가능한 조소득 PGI는 6억 원이지만 뭐 EGI 그 유효조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6억 원에서 한 10% 정도 빼야겠죠. 공실이나 뭐 불량부채 이런 걸로 한 10% 정도 뺀다. 그러면은 한 5억 4천, 5억 4천만 원이 이 백호실 원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빼야 될 것이 있죠. 그렇죠? 또 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비를 빼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영업 경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업 경비를 뺀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운영소득이라고도 하고요. Net Operating Income 해서 이걸 약자로 NOI라고 합니다. 이 NOI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써요, 업계에서. 그래서 NOI가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니까 영업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이다. 뭐 이런 정도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얘기한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빼야 되는데 이때 빼야 되는 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유지비, 수리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뭐 전기세, 전화료 이런 것처럼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다 이 순영업 소득을 계산할 때 빼줘야 되는 영업경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비용들을 주어지고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 이 비용들을 빼줘야 되는지 아니면 빼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이제 주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밑에 적혀져 있는데 일단 이제 빌딩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나 활동비 이런 것들은 순영업 소득할 때 빼줘야 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개인이 활동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액입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액은 위에 이제 유효조소득 할 때 이미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실 및 불량부채액이 얼마다라고 나오더라도 이걸 순영업 소득할 때 빼주는 이제 영업경비로 이제 포함을 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로 잡히더라도 이 순영업 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빼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현금주의 회계라는 것이 있고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 그 사업이나 어떤 기업의 수익이나 지출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수익이 얼마 들어오고 비용이 얼마 나가는 것인지를 쉽게 얘기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회계인데 현금주의 회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거, 또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것만 기록하는 것을 현금주의 회계라고 합니다. 반면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은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계 기간, 예를 들어 1년 기간 내에 현금이 들어온 것으로 발생이 되면, 그 잡히면 수익으로 기록을 하고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1년 기간 내에 비용으로 잡히면 발생했다라고 하면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합니다. 이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외상 매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외상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이 발생하면 그 일단 외상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매출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원칙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요. 그런 경우에는 외상 매출도 매출로 잡혀요.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반면 이 현금주의 회계에 따르면 외상 매출을 한 거지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주의 회계에 따르면 외상 매출 같은 것은 그 회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기업의 재무제표 만들 때 그 발생주의 회계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조금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선소, 이제 배 만드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크죠. 큰 배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그때 그런 회사들의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일단 수주를 먼저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그 공사 단계에 따라서 그 돈 받는 거는 한참 후에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 매출이죠. 거의 외상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수주를 단기간에 하면 그 갑자기 매출이나 수익이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에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죠. 근데 이게 매출이나 수익이 확 늘어난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특히 그런 회사들, 그런 특정의 업종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저런데 예, 그쵸. 내면은 네, 문제가 뭐냐면 자재가 안 맞아. 네, 매출은 올라갔는데 자재를 꼭 자재 수익 맞아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그쵸. 자재 수익이 갑자기 마지막 날에 실적 잡도 확 밀어내는 네, 그럼 자재가 또 그만큼 산 것처럼 해야지. 그 네, 장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 회계에서 사실은 제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뭐 금융기관, 뭐 은행은 또 그나마 낫겠지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자가 높잖아요. 은행보다, 일반 은행보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 있는 사람들한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금융기관들인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돈을 빌려주면 그게 이제 대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수익으로 높게 잡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실제 현금을 이자로 내느냐와 상관없이 다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축은행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뭐 조선이나 뭐 중공회사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장부하고
그러니까 뭐 장부를 그것도 조작한 것은 아니죠. 조작한 것은 아닌데 뭐 어쨌든 회계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인데 그 장부에서 보여지는 그 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 회사의 상태와 이 실제 회사의 상태가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이 발생주의 회계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회계, 기업의 회계 원칙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현금 흐름을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현금주의 회계, 즉 실제로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따져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1년 동안 이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면 그걸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만 감가상각이 됐다고 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1년 동안 그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흐름 계산할 때는 이 감가상각비는 그 빼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중개사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자료가 쭉 나와 있는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가 1년에 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생각했을 때 순영업소득 계산을 할 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는데 경비에 감가상각비도 들어가니까 그 1,000만 원도 더해서 경비를 빼주고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유도하려고 일부러 이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그럼 왜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면 딱 그 이유 때문이에요.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현금으로 들어온 거, 현금으로 나간 것만 카운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세금을 계산하는데 또 재미있는 게 세금 계산할 때는 또 발생주의에게 따라요. 그러니까는 기업회계의 원칙이나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이럴 때는 발생주의에게 따르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나가지는 않지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실제 세금 내보신 분들 부동산 그 특히 임대사업 하면서 세금 내보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득세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재산세.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간 재산세 냈다. 뭐 또는 뭐 종부세를 예를 들어 냈다. 이런 보유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이걸 빼주고 순영업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영업소득세나 자본이득세 이런 것들은 뭐죠? 소득에 대해서 나가는 세금이잖아요. 뭐 법인세 이런 것도 그렇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우리가 뭐 세후 현금 흐름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때 이제 빼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쉽게 얘기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도 차익이 줄어드니까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겠죠. 근데 초기 투자 비용에 이 취득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의 어떤 부동산을 사고 여기에 뭐 취득세를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내 취득 가격은 10억 원이 아니라 10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취득세만큼 이제 차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다주택자 뭐 이런 분들은 취득세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뭐 10%가 넘고 막 이래요. 네, 막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예전에 정부 어떤 당국자 분이 어차피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빼주니까 빼주니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그게 이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 차익에서 취득 원가에 취득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붙으니까 그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드니까 양도소득세를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100% 줄어들지, 예, 그쵸. 100% 줄어들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냈다. 그럼 나중에 양도 차익을 1,000만 원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세율이 뭐 30% 적용된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이제 한 30% 정도가
우리가 깎여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 취득세 전부가 뭐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만큼 세금을 그냥 아예 공제가 되는 그런 효과는 아니니까 뭐 지금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냥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취득세가 그냥 완전히 나가는 뭐 그냥 날려버리는 세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뭐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취득세는 그렇게 나중에 양도 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유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뭐 보유세 낸 거 뭐 이런 거 하나도 공제 안 해주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보유세가 더 무서운 세금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내니까 사실 지금도 이제 보유세를 뭐 올리자마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보유세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공포스러운 세금이라는 게 맞아요. 매년. 뭐 하나도 거르지 않고 이걸 매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단 1%만 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낸 거를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니까 사실 되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쉽게 보유세를 막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가 얼마다, 뭐 문제, 취득세가 얼마다, 영업소득세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는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됐지만 이런 세금들은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 100호실짜리 원룸 건물 사례에서 가능한 총소득이 6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실률 이런 거 감안해서 유효 총소득이 5억 4천, 10% 빼고 5억 4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NOI,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 5억 4천에서 영업 경비가 뭐 1년에 한 뭐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영업 경비 4천만 원 뺀 5억 원이 이 순영업 소득이죠. 순영업 소득.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공부하실 때 수익환원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라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가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높으면, 즉 이 순수익이 높으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높은 것이고 순수익이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이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에 따르면 그때 부동산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 NOI,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론에서는 여기서 이어서 더 나가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빠져나가는 몫이 있잖아요. 이자 내니까. 그럼 이자도 빼줘야 되고 또 세금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적으로 뭐 세후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구하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같은 지역에 건물이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똑같다. 뭐 예를 들어 임대료도 똑같고 뭐 건물의 규모나 뭐 지금 상태나 이게 다 똑같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건물을 이 투자자가 살 때 대출을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대출을 많이 받고 반면 대출을 많이 받고 반면 B라는 건물은 투자자가 살 때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치를 평가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A라는 건물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듯이 뭐 은행에 나가는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대출 이자도 많이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 몫이 줄어드는 거죠. 반면 B라는 건물은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순영업소득 계산하면 이게 다 지분 투자자 몫이에요. 은행에 이자 나갈 것이 없죠. 그럼 이런 차이가 과연 가치에 반영되는 게 맞을까? 그럼 이상하죠. 왜냐하면 A라는 B 건물은 똑같은 건물인데 투자자가 대출을 하나는 많이 받았고 하나는 적게 받았다라고 해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는
딱 여기서 끊어야 돼요.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 순영업 소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보듯이 투자자가 뭐 대출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뭐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상관없이 딱 정확하게 이 부동산의 객관적인 수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정확하게 이 시장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투자론이잖아요. 투자론은 지분 투자자가 이거를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분 투자 입장에서는 순영업 소득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투자를 할 때 대출을 얼마 받아서 대출 원리금 얼마씩 갚고 세금 얼마 내고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빼줘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대출 이자, 은행 몫이 얼마 빠져나가고 또 이제 세금까지 얼마 내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이걸 기준으로 투자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금흐름 계산할 때도 가치평가, 즉 수익환원법에서의 가치평가는 순영업소득, 즉 NOI에 주목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투자자, 특히 이제 지분 투자자의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쭉 보는 뭐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감정평가론에서 이제 주목하는 현금 흐름과 우리가 투자론에서 주목하는 현금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책에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NOI는 유효총소득 EGI에서 이제 그 영업경비, 이게 영업경비를 이제 OE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게 원래 이런 내용들이 다 미국 원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에도 조금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전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전현금 흐름은 이 순영업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지분 투자자 몫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 이게 공통으로 발생한 몫이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에서 발생한 이 금액, 이 현금 흐름에서 돈 빌려준 은행 몫이 빠져야 됩니다. 그때 빠지는 것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고 지분 투자자만의 몫을 구하는 것이 세전 현금 흐름. 비포 텍스 캐시 플로우에서 이걸 약자로 BTCF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것이 위에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 몫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 되는데 이때 원리금 상환액을 또 이 영어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뭐 부채 서비스, 이걸 대 서비스라고 해서 뭐 DS라고 약자를 쓰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서 부채 서비스 또는 뭐 저당 지불액, 뭐 불이백, 뭐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나오면 다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특히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책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 서비스 이게 완전히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그 뜻 자체가 은행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을 뜻합니다. 어쨌든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이런 은행을 또 저당 투자자라고도 했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은행, 즉 저당 투자자의 몫을 뺀 나머지가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 몫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뺀 값이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이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어. 저당상수. 저당상수가 이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고, 저당상수를 알고 있으면,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가 곱하면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저당상수를 통해서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할 때 보통 이제 저당상수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뒤에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다시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 매달 갚아나갈 원리금액이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대출 금액의 저당상수라는 것을 곱하면 매달 갚아나갈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을 보통 정의를 하는데 뭐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다. 이러면은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액이 다르잖아요. 원금 균등으로 뭐 은행 대출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매달 갚을 원리금 상환액이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냥 보통은 이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전제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당 상수 곱해서 이렇게 매달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이런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방식만 지금 가능할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주택의 경우에도 그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즉 원금을 만기에 상환한다는 거는 평소에는 이자만 내고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은행권에서는 아마 이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거치식이라고 해서 이자를 한 3년간 내다가 원리금 상환하는 이런 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시작 단계부터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의 경우에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뭐 꼬마 빌딩, 상가 건물 이런 것들, 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예, 원금을 만기 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그게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는 원리금 돈 내는 금액이 많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기 때문에 매달 내는 돈이 많다라고 느끼는데 사실 주택의 경우에도 이자만 낸다 그러면은 매달 내는 돈이 되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나 이런 쪽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 뭐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80억 정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돈 20억 들고 80억 대출받아서 건물을 삽니다. 이게 만약에 주택을 그런 식으로 사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주택은 30년, 40년 뭐 만기가 길지만 그런 경우에는 만기가 뭐 5년도 안 돼요, 보통. 만기가 짧다는 거는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 나가면 매달 갚아 나가는 원금액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80억을 5년 동안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뭐 1년에 뭐 20억 가까이, 뭐 10몇 억, 20억 가까이 돈을 내야 되죠, 은행에. 그러면은 매달 뭐 1억, 2억씩 의 원리금을 은행에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건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면 다 이자만 내기 때문이죠. 뭐 한 4%, 5%, 5% 안팎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죠. 리스크가 크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은데 5%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80억에 5%면은 얼마죠? 한 3억 2천? 8호 40, 2천. 4억 정도죠. 그러면은 한 3천씩 이제 이자만 내고 그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평소에는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이걸 처분을 할 때 그 대출 원금을 갚아버리고 이제 내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 투자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나는 이게 상가 건물이든 빌딩이든 뭐 토지든 이런 것들이 뭐 가격이 오르는 게 꼴 보기 싫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주택처럼 원리금을 같이 갚게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시장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그 금융이라든지 대출 방식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0% 대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임대료 받으면 그냥 다 대출이자 다 갚는다. 이걸로 설계를 하죠. 임대료 받으면 그대로 대출이자로 다 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한 4, 5년 뒤에 시세 차익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이제 비싸게 팔고 거기서 이제 대출 원금 갚아버리고 나머지가 다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만 올라도 사실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레버리지 효과를 아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어,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그 대출마다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그 시장마다 적용되는 그 원금 상환 방식들이, 대출 원금 상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주의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당 상수 곱해서 이제 매기, 매년, 매달 나타나갈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TCF, 즉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 NOI에서 DS, 데트 서비스라고 하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후 현금 흐름. 이제 마지막으로 구할 게 세후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내고 내고 주머니에 결국 얼마 들어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을 이제 구해서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세후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라는 거는 뭐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오면은 여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뭐 종합소득세일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뭐 법인세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도 그래도 요즘엔 난이도가 높아져서 뭐 세금이 그냥 얼마다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세금을 계산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이 공식대로 세금을 이런 공식대로 이제 정보 자료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서 소득세가 얼마냐를 실제로 구해서 세후연금 흐름이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중개사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 시험이 사실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그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는 그냥 뭐 쉽게 따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공부량도 많고 범위도 많고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그 중개사 시험을 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막 준비해서 따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절대로 그 쉽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 학교도 다니시면서 동시에 뭐 시험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열정에 대해서 되게 이제 존경하고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한 3년 전에 2022년에 한번 시험 봐서 그래도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중개사 시험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사실 저는 공부를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차 시험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민법이나 뭐 이 부동산학 개론 이런 거니까 사실 뭐 크게 뭐 그냥 부담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법이라든지 뭐 세법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뭐 등기법,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쪽은. 그래서 사실 공부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냥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공부를 크게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시험을 2차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공법의 시험이 40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게 확실히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5문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세법을 보는데 세법이 한 10몇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세법 중에도 한 두세 문제 말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내가 시험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도 안 치면 큰일 났다. 이거 망신이다.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막 찍고 하는 게 또 맞아갖고, 그뭐 점수는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왜냐면 저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경기도, 나 뭐 서울시에서 그 중개사 시험 그 방문각이라는 중개사 시험에서 그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강의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무료로 공개를 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랑 그 서울시가 둘 다 그런 포털이 있어요. 그 평생교육 뭐 할 수 있는 포털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분야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무료로 다 공개를 해요. 1년치를 다 무료로 공개를 하세요. 뭐 기초반부터 뭐 심화반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 문제풀이반까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다만 이제 책은 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뭐 책은
뭐 사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난 수업만 듣겠다 하면 책도 안 사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공개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봤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보고 시험을 이제 보러 이제 들어간 건데 그때 재밌는 게 공법에서 그 교수님이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해준 게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막 자신있게,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했는데, 정말 한 문제도 안 나오는, 네, 40문제 중에,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공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찍어서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그 범위 밖에서 나와버리면은, 뭐, 손 쓸 수가 없는, 그리고 또 너무 자주 바뀌니까, 작년에 공부한 것도 올해 다 바뀌어서 뭐 올해 새로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시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부동산 개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세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 세금 계산은 그냥 개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세금 계산은 엄청나게 복잡하죠.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사분들도 막 이렇게 상담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여기 본 것처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 범위에서 그럼 과연 세금 대충 얼마 내고 호주머니 얼마 들어올 것인지 이걸 따지기 위해서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제 세금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금의 계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거든요. 먼저 과세 표준, 이제 과세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율이죠. 뭐 세율이 10%인지 20%인지 세율을 곱하면 결국 최종의 세금 금액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과세 소득,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될 텐데 이렇게 구합니다. 뭐 순영업소득, 뭐 대체 충당금이라는 것을 더하고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비를 빼주면 과세소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중개사 시험 이제 강의하시는 뭐 교수님들 뭐 보면은 막 이걸 앞글자 따서 막 외우게 하더라고요. 순대이간 막 해갖고 뭐 외우게 하시고 막 이걸 막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거 한번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냥 막 암기가 잘 되도록 막 노래 부르고 뭐 앞글자 만들어서 막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수학 시간에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본 건데 뭐 순대이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앞글자 따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 순영업소득 예, 대체 충당금이라는 걸 더하고 이자, 1년간 이자를 빼고 감가상각비 빼서 이제 과세소득을 구한다. 이때 이제 감가상각비를 뺀다는 게 이런 의미죠. 아까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영업경비로,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빼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현금 흐름 계산할 때, 그러니까는 감가상각비를 안 빼줬는데, 지금 우리가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그 시점에 발생한, 1년간 발생한 비용은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감가상각비는 여기서는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빼준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뜻이고요. 그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뭐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세전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을 다 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금이야 어차피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비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갚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 해 동안에 그 이 투자자가 비용으로 나간 것은 이자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금은 빼고 이자 지급액 부분,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지급액만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소득 계산할 때는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개사 시험에도 기출문제 보면은 좀 복잡하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뭐 원리금 뭐 이런 거에서 이자 지급액만 발라내서 근데 그거를 여기 계산할 때 넣어서 뭐 계산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괜히
시간 많이 걸리는 이제 계산 문제 건드렸다가 그냥 시험 자체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순영업 소득에 대체 충당금이라는 걸 더하고 이자 지급액, 원금은 아니고 이자 지급액을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서 과세소득이라는 것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때 과세소득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이때 세율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세금이 얼마 나올지 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면 이게 뭐 구간이 다르잖아요. 뭐 소득세도 누진이 되니까 그럼 몇 퍼센트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뭐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말 정밀하게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뒤에 나온 것처럼요. 그냥 보통 누진세율 중에 가장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문제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한 세율은 30% 정도 한다. 이렇게 주어지면 아 그냥 과세소득의 한 30%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사실 정밀하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이 투자자가 소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세금 계산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세율은 그냥 누진세율 중에 그냥 가장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하고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세율은 얼마다라고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영업소득세가 얼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 위에서 얘기한 BTCF, 즉 세전 현금 흐름에서 소득세 뺀 것이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그래서 이제 ATCF, 그러니까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임대료 얼마 정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은행 원리금 얼마 정도 내고 세금 얼마 내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얼마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회계법인이나 뭐 컨설팅 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이런 이제 흐름은 뭐 결국 그 회계법인이나 뭐 이런 거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만들죠. 이거 흐름은 짜는데 여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갈지 여기 숫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전공한 분들이 가서 취업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 시장을 조사를 해서 뭐 임대료가 예상 임대료가 얼마고 뭐 여기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업무가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투자론에서 뭐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뭐 지금 이런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이 방식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매각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다음 우리 수업할 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